자, 이제 제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 또 오늘 안 나오는데 또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 어, 저는 오늘 타임푸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죠? 아, 아. 혹시, 네, 저는 이제 들리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음, 내일을 끝으로 이제 저는 시즌2 방송을 책벌레에서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5일에 시작해서 매주 주말 밤 10시 반에 책벌레에서 여러분을 찾아왔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 소개했던 책은 첫 번째로 당신도 쿠바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또라이 트럼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미움받을 용기의 그 작가분이 쓴 거였죠. 그리고 사피엔스의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박근혜 무너지다. 박근혜 무너지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시오노 나나미의 남자들에게. 그리고 옷을 사려면 먼저 버려라.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오리지널스. 지난주에 소개한 더 패스까지 한 11권, 12권 정도를 소개했습니다. 네, 미나님 이름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에서 어떤 책들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았던 책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하다가 힘들어서 줄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뭐 영우님도 오늘 들어와 주시고 안나님, 최신님, 혜선님 항상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끝까지 듣는 게 쉬울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근철 선생님이랑 책벌레에서 진행했던 방송은 저도 너무 좋았고 정말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흘러가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페이스북에서 책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킵해놓고 볼 수 있을 만한 짧은 영상이 있을까? 혹은 좀 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뭐 조금 정해진 포맷으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시즌2를 마감하고 저는 이후로 또 이런 영상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미금님 자주 올 거라고 하셨는데 당분간은 초콜릿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기 방송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가님들이랑 같이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은 저는 더 많이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사실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해주니까 책을 안 보게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여러분들까지 책을 다 읽진 않으셔도 된다. 뭐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면 되고, 그래서 그냥 책을 안 읽어도 제가 소개하는 것만 봐도, 타임푸어라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뭐 오리지널스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시님이 소설책 보느라 뭐 제가 소개한 책 못 읽었다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끔 이제 심심하실 때 유튜브에 들어와서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냥 꼭 책을 다 안 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나님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많이 올 거니까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타임푸어예요. 제가 이 책을 17페이지에서 읽고 나서 너무 격하게 공감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너무 공감해서 공유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당장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두께는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책이었다. 그래서 뭐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이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이유는 여자에 대한 가사 부담과 사회가 이상적인 노동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책을 기대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 책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실망을 했어요. 나 이 책 읽으면 이제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하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회구조적인 문제, 기업이 뭔가 노동자에게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네가 열심히 해서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읽은 파트까지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좀 복지, 육아, 가사 이런 부분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 혹은 기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근무를 운영을 해야 되고 굉장히 여자에 대해서 막 뭔가 기대치를 낮추죠. 여자는 중요한 뭐 보직을 올려주지도 않고 육아를 하는 여자들에게는 특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책에서 많이 꼬집어요. 네.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관한 책이다. 나의 잘못으로 치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내일 읽을 부분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회사원분들한테 특히 공감이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은 모두 그렇잖아요. 모두 쫓기고 뭐 맨날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개발도 하고 살고 뭐 일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시간이 맨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 이 책을 읽으면 내 시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아니죠. 목차예요. 제가 이렇게 예. 그 쫓기는 삶이라는 파트에서 정말 여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현대인들이.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좀 나을 것 같지만 미국 사정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일에서 우리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뭔가 회사가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사회가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벌레가 되는지 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추구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이제 좀 내일 그 4장이랑 5장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덴마크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나 자신의 시간을 찾는 것,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잡다, 시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뭐 이런 부분들을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고요. 오늘도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아이폰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비추는 부분을 해결을 못해서 이게 웹캠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웹캠과 맥과 좀 호환이 안 돼서 오늘도 제 얼굴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쫓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브리짓 슐트란 여성인데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예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고요. 이 여자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항상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음에 내가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회사 일에 있어서도 맨날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 접근을 하는데요. 좀 더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시간이 없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근저에 깔린 문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쓰게 됐냐? 내 생활이 그랬기 때문이다. 조각조각 나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피로가 가득한 생활. 나는 항상 한 번에 2가지 이상을 처리했는데 훌륭하게 해내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자꾸만 할 일이 생겨서 하나만 더 처리하다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항상 늦거나 뒤처졌다. 하루 4-5시간밖에 못 자서 멍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달리지만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했다. 네, 제가 되게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얼굴을 가리네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던 어떤 날에는 딸이 엄마 오늘 소풍 가는데 나랑 같이 가주면 안 되나요? 라고 부탁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따라갈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아이의 커다랗고 푸른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삶이 끝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회상하게 될까? 지금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때도 기억할까? 그래서 결국 나는 태사의 딸의 소풍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숲속에서 딸과 놀면서도 몰래 블랙베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 잠든 뒤 4시간 동안 추가로 일해야 됐다. 네, 그쵸. 특히나 엄마가 기자니까 얼마나 더 이런 삶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면서 여가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나는 내가 삶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휴식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대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아이들의 크레용과 상어 이빨과 장난감을 치워야 되고 아이들의 옷장과 서랍에서 작아서 못 입는 옷을 꺼내서 처분해야 되고 신문 기사를 쓰고 청구서를 쓰고 5달 전에 보냈어야 하는 결혼 선물을 보내려 했다. 그 일을 끝내야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래 여가란 그토록 힘들게 노력해야 얻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때로는 진짜 자유시간이 생긴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아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목록에 올라와 있는 일들을 해버렸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 때문에 여가나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여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여유란 인간 생활의 가장 고상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진짜 여가만이 영혼을 충전하도록 만든다.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은 진정 인간다워진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시간을 연구하고 있는 벤 허니컷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게 죄악이라고요? 중세에는 게으름의 죄악을 2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불능,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게으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두 번째 죄악은 라틴어로 아케디아라고 하는 나태입니다. 괜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신께는 내가 시간을 아주 잘 쓰고 있다라고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괜히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태, 그것도 역시 나태라고 했답니다. 허니컷은 요즘 사람들은 바쁨의 포로가 돼 지내다 보니 진짜 여유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다 진짜 시간이 너무 없다. 그쵸.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시간에 관한 전문가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해요. 그러면서 시간의 전문가인 로빈슨 박사를 찾아갑니다. 로빈슨 박사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연구했고 그 결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 로빈슨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여가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잔다. 우리는 TV를 너무 많이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만큼 바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건 손쉬운 변명이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나는 그 시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유시간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빈슨의 시간 활용을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요. 시간을 숫자로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100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 전까지 인류는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시간을 가늠했고 해질 때 또는 조류나 계절이 바뀔 때를 기준으로 중요한 일들을 끝마쳤다. 산업혁명기에 시계가 발명됐고 그때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 동작 연구가 널리 행해졌다. 이때부터 시간은 곧 돈이 됐다. 사람들은 시간을 돈처럼 벌고 소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농부들의 아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사하고 그들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언을 해줬다. 구소련은 시간일지를 활용해 집단 농장의 산출량과 노동자 생산성을 계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계획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 로빈슨 박사를 만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자기의 시간 일지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아, 이거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에 대한 책이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실제로 시간 기록을 할 수 있는 앱도 찾아서 다운받아보고 내 시간 중에 이 로빈슨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나 일주일 여가 시간이 30시간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찾아내는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워크숍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여가 시간이 30시간이나 되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앞장까지는 진짜 이 앞장의 첫 번째 쫓기는 삶에 대한 거는 뭐 윤태현 님도 말씀하시고 박민아 님도 막 그러는데 폭풍 공감의 장이에요. 그렇게 내 얘기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실제로는 2장부터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진짜 내가 시간 관리해가지고 쪼개고 해서 좋은 시간을 뽑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냐? 근데 이거는 되게 산업화의 결과, 자본주의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더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일, 우리도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일벌레가 되라는 명령 장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표지 자체가 이렇게 뭐 시간 관리처럼 느껴져요. 현대 뭐 그런데 실제로는 약간 두 가지 코드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여성한테 굉장히 시간 안배가 불공정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그런 여성에게 특히나 시간이 없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가사에 대한 책임은 다 주부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그럼 남자라고 자유롭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 남자 사회적으로 그 이상적인 노동자한테 기대하는 거는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사무실에서 얼굴 확인하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엄마들에 대한 워킹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리벨리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일도 굉장히 잘하고요. 호텔 매니저인데 올해의 매니저로도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호텔 경영진이 리벨리를 불러서 당신의 팀에 새로 위에 매니저가 들어간다. 근데 다른 팀에 있던 너보다 경력은 짧은데 동료 직원이 승진해서 너의 상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베리는 나는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지원할 기회조차 주지 않냐고 항의했다. 경영진의 대답은 새로 만들 자리에 일할 사람은 매주 50에서 60시간 일해야 되고 출장도 많고 근무지를 다른 도시로 옮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건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결국 그녀가 엄마라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발로 뻥 차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죄송하지만 그 자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라든가 가족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상황을 추측해서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굉장히 공감했어요. 회사 다닐 때 실제로 약간 그런 총무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팀에서 지원 파트 그거는 다 아이가 있는 엄마한테 가죠. 그 일은. 그리고 국과가 약간 이렇게 밑에 깔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있다. 근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변호사들은 가족 돌봄으로 인한 차별 사건을 수없이 많이 처리했다. 문제는 간단하다. 오늘날의 기업들이 1950년대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다. 한쪽 영역에서는 남자가 회색 양복 차림으로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전업주부 아내가 돌봄 노동을 도맡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의 세계와 돌봄의 세계가 충돌한다. 그래서 여자한테 유난히 더 힘든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의견도 안 듣고 엄마라는 이유로 하는 거 저는 근데 진짜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여자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상적인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설계할 때부터 끝없이 일만 하는 노동자를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 직장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선택권은 없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또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다. 항상 일하는 것이다. 최상의 성과를 낸다는 기준에서 보면 우리 직장 문화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단히 강한 어떤 힘에 의해 시간에 쫓기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심어진 어떤 세뇌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항상 쫓기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상적인 노동자, 아이디얼 워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은이가 저자가 만든 말인데, 전통적인 직장 문화에서 요구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개념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기대하냐? 이상적인 노동자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다. 이상적인 노동자는 베이비시터를 구할 필요가 없다. 폭설 때문에 학교가 쉬는 날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돌보는 일 때문에 곤란해지지 않는다. 이상적인 노동자는 집안일과 육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직장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에서 단연 최고인 그는 아침에 맨 먼저 출근하고 저녁에는 가장 늦게 퇴근한다. 몸이 아프거나 사적으로 여행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 이상적인 노동자의 자아상은 일에 밀착돼 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이 생겨도 끝없이 일만 한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그 가치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북미 사람들은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먹고 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덜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다 힘들대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막 그 자동화된 기기가 처음에 청소기 뭐 그다음에 커피 머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먼저 발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느끼는 가사노동의 빡셈과 그런 게 없는 국가의 가사노동의 빡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지 않다. 애 보는데 하루가 금방 간다잖아요. 저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우님, 제가 조금 이따 방송 끝날 때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엉덩이가 무거워야 일을 잘할까? 이상적인 노동자야말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가장 똑똑한 노동자냐? 아니다. 일에 완전히 헌신하는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규범을 따르려고 애쓰는 노동자들은 항상 불행하며 생산성도 떨어진다.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시간과 업무 흐름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관리자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일의 내용을 중시할 때,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쉬면서 재충전을 할 때 일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상적인 노동자라는 규범은 왜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까? 조앤 윌리엄스라는 연구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노동자처럼 일하는 게 좋다는 믿음이 워낙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들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일은 종교와 같다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매우 와닿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제가 막 매일매일 일을 하고 열심히 해야 좋은 성과를 낼 거야. 그게 나의 삶의 목표야. 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도 학습돼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걸까? 네, 그런. 진선미님이 워킹맘이라고 3일 출장 다녀왔더니 집에서 주말 내내 일이 또 있다고.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사실 워킹맘이 읽으면 정말 엄청 공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데까지는 기업이나 사회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 꼭 일을 종교처럼 생각을 해야 되냐.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들의 선택지는 세 가지다. 마미트랙이란 개념이 나왔는데
거기에 올라타서 탄력 근무를 하거나 직장에서 뛰쳐나오거나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거나. 그런데 더 억울한 것도 있다. 여자들의 다수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 비즈니스와 학문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맨 윗자리로 올라간 여자들이 드물다는 사실이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의 문제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포부가 크지 않다거나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여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남자들의 경우도 살펴보자. 아빠들이 이상적인 노동자 문화에서 벗어나려 하면 어떻게 될까? 이따금 회사의 감시망으로부터 슬쩍 빠져나와 소년 야구리그 시합에 참석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엄마처럼 동등한 파트너로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녀가 있는 남자들은 양극단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내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내와 동등한 파트너가 돼서 아이를 같이 돌보되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하는 길인데 그러는 경우 남자들의 커리어는 여자들보다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화상전화와 이메일의 첨단 기술이 우리를 계속 일에 묶어놓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이상적인 노동자는 항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해도 우리는 결코 이상적인 노동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너무 와닿았죠? 쫓기는 삶이 엄마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쫓기는 삶은 아빠들의 문제다. 아이들의 문제다. 직장 생활의 문제, 가정 생활의 문제, 가족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쫓기는 삶은 정말 모든 국민의 문제다. 네, 일단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SJ님이 주변에 야간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기가 낮에 보채서 잠을 거의 못 자고 산다.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육아는 육아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복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그 공화당의 그 막 위원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또 신랄하게 이 책에서 조목조목 짚어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한국 책도 그렇고 기자님들이 책을 쓰면은 정말 그렇게 또 재밌어요. 되게 그 기자들은 항상 아티클이 읽혀야 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을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읽고 싶었는데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금 읽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른스트 앤 영이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여자들한테 하니까 젊고 똑똑한 여성 인재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은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간부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회사를 떠난 여성들이 그럼 회사를 떠났잖아요. 여기 우리 회사 너무 스트릭트해서. 근데 집에서 아이를 더 키우지 않고 다른 혜택이 더 많은 직장으로 옮겨서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 그래서 에른스트 앤 영이라는 회사의 CEO는 미래의 노동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변화를 선택했다. 나 자신도 매주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 어린아이를 놀이학교에 데려다주곤 했다. 그 후로 우리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왜?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상사에게 말했다. 뭐 어때? 조정해줘. 조정해주고 좋은 회사가 되면 더 똑똑한 여성 인재들이 많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가 되면 똑똑한 여성이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력근무제에 대한 장점을 소개를 해요. 뭐 서밋 컨설팅이라는 그 워싱턴에 있는 고속 성장 중인 통계 회사가 있는데 시간제,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간혹 기업들이 탄력근무제를 축소한다는 기사를 볼 때 나는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경영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지도 못하고 관리자로서도 별로입니다.
최고의 인재가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건 그 자체가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는 이러저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고 싶다 말하면 나는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캠브리지에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가장 큰 탄력 근무 시설인데 보스턴 쪽에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출근하지도 않는다. 이곳의 기업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예 없다. 사무실도 없다.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한 비밀 구역에서 일하면 된다. 우리는 시간을 변환하고 있습니다. 타임 시프팅 한다고 말하고요. 여기서는 관리자에게 자기 생활을 관리당하지 않고 각자가 만들고 싶은 걸 마음껏 만듭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하면서 기업에도 탄력근무제를 하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너무 공감이 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안에서도 시간의 세 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주 끊긴다고? 주연님 네트워크가 안 좋은 데 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의 세 장을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시간을 쓰는 방식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오후 3시인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말의 속뜻은 왜 이렇게 회사를 일찍 뛰쳐나가는 거죠? 당신도 나처럼 오후 5시까지 여기 있어야죠 라고 말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자, 잘 들어보면 좀 웃기죠. 우리나라는 오후 6시에 갈 때 6시인데 어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미국이지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와 성과지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라는 마법의 말을 자주 하라. 내가 동료에게 어떤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뭐 필요한 거 없나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인간적인 대우입니다. 동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감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이상적이긴 하죠. 실제로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이나 뭐 그러면 일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뭐 그러면 이제 시간은 마음대로 써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덜 바쁘게 살까? 뭐 이런 데까지 논의를 해보자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회사와 사회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고요. 그 내일은 다시 여기 나 자신을 찾는 방법, 삶의 균형을 잡다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시간과 나의 여가와 삶과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선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직원분한테 정말 일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하시면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수요일은 화끈하게 한 3시에 퇴근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찔렸던 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해서 저는 오늘 영업 끝이요 하고 퇴근하는데 약간 이런 뻔뻔함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거고 네, 준목님 말도 저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자로서 되게 끊임없이 일이 종교처럼 느껴지고 일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냐 이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아까 누구셨죠? 예, 건우님이 책 계속 꾸준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처럼 방송을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독서 모임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같은 업계는 아니고
마케팅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책을 읽는 그런 책 모임이었는데 이게 그런 관심사 같은 분들이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모임, 요즘 독서 모임 좋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독서 모임을 좀 더 자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모여서 뭐 얘기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포스트잇, 원래 이건 제 습관이었는데 이 방송하기 전에도 이게 보면은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그리고 밑줄 되게 많이 치고요. 그 요약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많이 읽어요. 그 옆에다가 메모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보면 부끄러워요. 너무 일기처럼 써놔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책을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다. 옛날에는 저는 책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바쁘니까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책을 좀 띄엄띄엄 읽거든요. 그런 방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일님 책 재밌다고 했는데 요 책 관심 있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 읽었던 책 중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기님이 또 탄력 근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타임푸어의 뒷부분을 읽을 예정입니다. 10시 반이고요. 그 외에도 저는 책방송은 뭐 계속 어딘가에서 할 예정이니까 너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책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토요일 밤인데요. 편하게 쉬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